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오늘 저희가 잠시만요. 맞춰야 되는데. 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아마 그 대치위더스에서 좀 비슷한 설명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쓰도록 하겠고요. 이제 겨울 스카이 플랜 B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 고3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학과와 전형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플랜 B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여기는 아마 현장에 오신 분들은 배부된 자료 속에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랑 또 이제 제가 또 국어나 영어 세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까지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인트로적으로 한 30분, 3, 40분 정도 이 내용 좀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또 오셔서 수능하고 같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그걸 좀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이제 대충해서 한 1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꽤 여러 번 다른 설명회들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이랑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이제 뭐 크게 보면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3부터 고3.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제가 로스쿨을 나오다 보니까 로스쿨에 진학하기는 또 로스쿨 입시까지 좀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각학원, 뭐 메디스카이 이런 학원들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설명에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일단 스카이 전형 변화가 예고가 좀 된 게 있습니다. 작년 4월 기준 예고가 된 건데 그거 그냥 아주 짧게 살펴볼 거고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단 오늘 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서울대 인기 비인기 생기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논구술 반을 이제 2017년부터 한 19년 정도까지 쭉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그때 이제 고대 논술이 있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요 반이 약간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었는데 이제 명고대 인기학과는 뭔가 논술로 도전을 하고 비인기학과는 학종으로 가는 약간 이원화 전략 그리고 이제 인고대는 그러면 뭐 이게 아무래도 좀 내신 대별로 쭉쭉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연고대는 정시로 가고 서성한중은 그래도 수시로 좀 받쳐놓고 가는 이제 수시 보험 전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중 상태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그 학원 선생님 한 분이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네, 여기 현장에 와서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자, 지금 이 자료는 아마 배부가 아직 아니고 이건 제가 이따가 저 줌이나 이걸 같이 좀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파일로 드리기로 하고 오신 분들은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해당 그냥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24학년도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다음에 면접이 좀 줄어들죠. 면접이 없어지는 전형들이 좀 있고 어쨌든 고대를 핵심으로 한 논술이 부활이 된다. 이공계열 정원학대가 지속된다. 뭐 이 얘기도 이제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의대 정원 얘기 뭐 오늘 또 발표는 안다 연기됐고요. 이건 일단 큰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전형에서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리는데 연속성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전년도와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는 항상 이제 서울대 학종이 메인이니까 학종에서 말씀을 드릴 때 작년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결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정확한 정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서울대는 이제 올해 고3들이죠. 24학년도 입시 결과 크게 참고하셔도 좀 더 신뢰를 갖고 참고하셔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여기 가져온 자료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가 올 초에 좀 밝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인데, 일단 이렇게 반장, 부반장, 임명장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소서에 있던 시절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이제 뭔가 보여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반장, 부반장 임명장의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작년 고3들부터는 이제 작년 고3들부터 그이 생기부 숙표가 된 다음부터는 반장, 부반장을 그래도 조금 더 할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생기부에 좀 다르게 적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이거 입결을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소서가 없어진 첫 해이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임명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지금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학기쯤,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 막 매 학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원하는 이제 리더십은 이런 거라는 거죠. 꼭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뭐 수업 중 모든 과제 활동을 하는 거, 토론 활동 이런 식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생기부에 쓰기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고 얘는 자소서가 있으면 자소서 좀 보여줬었는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뭐 이제 이미 올해 고3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고3이 되거나 어쨌든 입시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반장, 부반장, 동아리 부장 자체의 좀 타이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몇 년 동안 이제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였죠. 전공 연계 교과에 있어. 그래서 뭐 핵심 권장, 권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걸 안 들었다고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된 애들을 보면 다 듣긴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으로 일단 좀 요건 대신하기로 하고요. 워낙 딴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내놓기는 했죠. 그래서 뭐 왜 지정했냐. 그다음에 평가에 반영되나요? 라고 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전공 연계 교과에서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라도 학생이 이수한 다양한 선택 과목 내용에 나타난 적극성과 충실성을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워낙 서울대 같은 경우야 이제 최상위권의 경쟁을 치열하게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뭐 정말 학교에 개설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개설이 됐는데 안 들었다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평가 방식 조금 좀 키울까요? 그래서 뭐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뭐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지금 제가 서울대가 공개한 내용을 그냥 갖다가 요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왼쪽 거는 뭐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로 이수를 해도 괜찮다. 오른쪽 거는 인원이 적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소인수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꼭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서류 평가 기준. 이거는 뭐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게 조금 이제 디자인이나 약간 문구만 바뀌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자료 배부로 공개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이건 어차피 뭐 제가 오늘 이 설명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그 투트랙 전략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하고, 그래서 약간 다시 정리를 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전년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원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짚고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서류 평가 방식에 있어서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행특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창체를 자꾸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정시하시던 분들이 와서 이거 이제 필요 없다. 빠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서울대도 지금 창체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여러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생기부 친화적인 1600개 고등학교와 생기부 비친화적인 2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걸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쪽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교내대회 참여나 혹은 수상 같은 것에 간접적으로 계속 표현이 좀 그렇지만 꾸역꾸역 넣어주시는 학교들이 있고 야 그거 빠져 우린 안 할 거야 뭐 코로나는 못했어 이런 식으로 외면하시는 1600개 학교가 있는데 아마 그 결과는 이제 올해 고3들 결과가 정리되면 저는 크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00개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뭐 수상이 빠졌지만 뭐가 빠졌지만 다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 창체 쪽에서 많이 좀 드러나죠. 세특은 이제 광우병 선생님도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내 대회 참여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학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창체는 여전히 글자 수만 줄었을 뿐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연대로 가겠습니다. 연대는 좀 변화가 예고된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학생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큰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닌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면접 폐지 및 수능 최저. 그건 이게 추천형이죠. 추천형이고 추천형의 면접은 사실상 변별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 면접이 쉬웠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준비를 안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학교 측의 전형 변화에 학생들이 집요하게 불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면접을 원래 못 하는데 준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이 없다고 봐서 없앤 거죠. 연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후년이나 그 다음에쯤에는 다시 고교학 점점 안 물려서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없어졌고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근데 최저라는 게 이제 하루와 같은 수준이 2합 5기 때문에 사실은 2합 5도 주로 이 전형이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밖의 지역이라고 고려한다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면접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학생 부종합 면접 방식이 뭐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특히 면접을 싫어하는 학생들일수록 혹은 정시 위주로 하는 학생들일수록 면접이 쉬워진다라고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쉬워지는 게 아니고요. 2018년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이후에는 뭔가 좀 제시문도 길고 자료도 양도 많고 약간 이렇게 약간 타임 어택으로 풀게 했다면
여기서는 이때까지 2019년까지는 면접을 제가 계속 지도했기 때문에 1번은 제시문 관련된 질문을 주고요. 제시문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집니다. 2번은 그것과 관련해서 퍼스널 히스토리, 자신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는 걸로 좀 연결이 되거든요. 약간 생기부 관련 질문으로 너무 비슷한 넘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이지 문제가 쉽다고 보시면 오히려 더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화생지 문제를 그냥 푸는 게 낫지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면접 방식은 절대 달라지는 것이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의예과 면접 방식 편성 이제 여기는 MMI로 이제 가는 식으로 조금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그전에 연대의학과는 그냥 물화생 똑같이 풀었죠. 자연계 분석. 근데 그리고 이제 특기자 국제인재에서 LSBT는 이제 별도 문제를 했었는데 그냥 인문사회 계열로 보는 아마 그럼 이제 LSBT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죠. 인문학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 상당 부분이 외고 국제고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이 국제형으로 이제 사실상 연대를 맡아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수능 최저가 영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가 된다. 그러면 뭐 이거는 희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최저 충족률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내신이나 생기부를 더 봐야 되는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올해까지는 1등급이고 내년부터 2등급이 됩니다. 이게 재작년에 한번 이게 한번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최저 보통 영어가 1등급이 그래도 한 12, 3%가 나오는데 그게 5.9%가 나오는 바람에 거의 실질 경쟁률이 한 2대1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쨌든 2등급 완화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은 없다. 그다음에 뭐 여전히 자연계열의 논술에서 일단 과학 과목 빠졌고요. 수학으로 옮겨간다고 되어 있고 수학만 보죠. 이제 수학만 보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제는 제가 이제 뭐 파일로 공유하거나 아니 나눠드릴게요. 커피를 좀 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기회균형 면접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 원래는 이제 이 기균이 이제 화루랑 같은 면접을 보다가 올해부터 그런 기회랑 합쳐졌어요. 그래서 면접이 다 쉬웠다라고 준비를 안 했거든요. 준비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그 면접이 있어요. 연대 추천형, 그다음에 연고대 고른 기회, 고대 궤적 모두 나왔는데 면접이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면접은 좀 어려워지는 경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얘들이 이제 면접 보내는데 뭐 가나다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궤적에나 나오던 건데 기회 균형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 뭐 오늘 그냥 면접을 설명하는 곳은 아니니까 일단 그리고 고대 기금 문제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학생들과 면접 수업을 하면서 이런 거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대 변화 간단히 보고 스트트랙 전략하죠. 고대 같은 경우는 뭐 제일 큰 사항은 뭐 학교에서 가르친 것처럼 오디오 안 끄신 분이 나오네요. 오디오 좀 꺼주세요. 들으시는 분들. 임재상 선생님 이거 오디오 전체 소거해 주세요. 제 거 빼고. 자, 보시면 노출 전형 되어 있죠. 그래서 노출 100%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한다. 최저가 조금 약간 경영 같은 게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있는 것들요. 네.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복잡해서. 대만 스티브스. 네. 그래서 이제 고대가 기본적으로 추천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별로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역시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아까 논술이 생겼으니까 최저가 얼마나 걸려 있나 그래서 봤더니 뭐
4합8, 4합7,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도로 걸려 있는데, 이제 요걸 많이들 뜨악해 했죠. 경영은 세상에 4합5래. 4합5면 그냥도 아마 대충 맞추면 고대는 갈 수 있는 수능인데,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가야 돼. 라고 해서 얘는 사실상 사실은 수능 최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 하지만, 어쨌든 내신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시 위주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추천 전형 나와 있고요. 이 전형은 워낙 이제 제가 다른 설명을 해오기도 했고 보시면 아시는 내용은 이거 질문이 나오는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 이제 메인 아규먼트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논술이 이렇게 생겨 있고 네, 저기 이제 무시무시한 최저가 있죠. 자, 다음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서울대 얘기인데 좀 줄여야겠네요. 줄여서 이렇게 일단 제가 몇 개 좀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A, B, C, D 이 그룹으로 제가 항상 이제 고등학교를 좀 나누잖아요. 이제 대학에서 보는 고등학교가 동등하진 않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학교 몇 등급이야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지난 설명에서 했다가 학교에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고 이제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음, A그룹은 수시에서 서울대를 평균적으로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다음 B그룹은 20명 이상, C그룹은 10명 이상, D그룹은 5명 이상, E그룹은 0에서 5명.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냥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가장 편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좀 보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후보나 이제 이렇다면 이게 뭐 사실은 그냥 다 서울대가 가장 이제 상위에 있는데 이과는 메디컬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외에 이제 메디컬 비율을 반영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B학 여기 이거 서울대로 보면 C 10명 정도 가는 학교인데 여기가 메디컬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한 등급 정도 보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지금 소속 고등학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C그룹의 2점대 중반 학생, B그룹의 2점대 후반 학생 이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지원 패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그룹이면 여기죠. 그러니까 C그룹 그럼 뭐 어디에요라고 물어보시면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외고 중에서는 저희가 뭐 이화외고, 국제고 중에 서울국제고 이 정도를 일단 C그룹을 놓고 가는데 그다음에 B그룹은 어딥니까? 그러면 뭐 문과로 치면 뭐 한영, 명덕, 뭐 대일 이 정도가 이제 B그룹이죠.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럼 보시면 전형들이 되겠죠? 그 전형들을 보시면 자, 서울대, 연대, 논술, 연대, 화로, 국진 올해부터는 요거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들어가고 고대하고 고대 계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 6개 조합이 나오는 데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주관적 마지노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등록은 할 거야. 등록도 안 할 때는 사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그럼 이제 보통 6번 정도나 6번보다 조금 아래 정도를 잡고 거기 위로 이제 수시를 쌓게 되죠. 그걸 보시는 거고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어쨌든 성대 밑으로는 안 가겠다. 성대 밑이면 입시를 다시 한다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강대 성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 친구는 아마 수능으로 정시로는 아마 뭐 한양대나 중앙대 정도 가나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학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카드를 한번 맞춰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대략 좀 나의 주관적 마지노선은 어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능으로 어디 가요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등급을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치표를 좀 놓고 나의 뭐 9월 모의고사든 10월 모의고사든 이걸 놓고 한번 좀 맞춰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런 그래서 나와 있고 투트랙이란 여기서 무슨 얘기냐?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요 그룹의 학생들은 네, 서울대가 어쨌든 인기학과는 아니죠. 인기학과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그럼 원래 어딜 가고 싶었을까? 그거는 이제 보통 고대를 보면 나오죠. 고대를 보면은 얘가 중문 미디어에 있는 거, 얘는 미디어가 뭔가 본인의 메인이었겠구나. 그다음에 얘는 뭐 어쨌든 사회학과로 쫙 잡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아동가족을 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결과를 놓고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하면 자, 이제 이게 좀 고등학교마다 달라서 이제 특정 고등학교 딱 있으면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는 서울대 인기학과를 가고 싶 그러면 A그룹 같은 경우에 대략 2점대 초중반 정도의 내신. 물론 이제 여기에 상응하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계열적 학생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그룹 같은 2그룹 마지막 그냥 뭐 생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점 초중반 정도. 아니 저는 사실 이 마지막 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직윤으로 가는 게 더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택하는 데가 소위 이제 수학을 보는 6개 학과죠.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인기 그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정해, 언론, 사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경영 안 되면 정해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여기도 인기학과예요. 자, 여기도 지금 여기 위에만큼 인기학과, 사회인류, 영문, 공기사, 뭐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학생들의 선호를 얘기하는 거지 저과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비인기는 어디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중과를 넣기 좀 애매해서 그냥 빼고 바로 비인기로 갔는데, 비인기는 같은 경우 A그룹에서는 한 3 초반대까지 쓰는데, E그룹에서는 그래도 1점대는 나와야 쓸 수 있는 거 됐을 때, 최근의 트렌드는 사학, 종교, 역사교육, 사회교육, 윤리교육 정도가 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트랙은 뭐 자전 아니면 정해 갈래요. 영문 아니면 언론 아니면 영문 갈래요. 사회 아니면 사복 갈래요. 특히 이제 외고 애들 이런 거 봤거든요. 뭐 저 언론 정보 했다가 안 되면 영문으로 틀까요? 지금 예를 들어 플랜 B로 갈까요? 안 되죠. 어쨌든 아마 지금 이게 영문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도 어쨌든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외고 영어과들도 여전히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투트랙은 뭐냐? 지금 정해를 하고 나는 플랜 B는 사학 쪽을 쓰겠다. 뭐 비인기이기도 하고 생기부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가는데 국문을 쓰겠다. 사회학과를 준비했는 아동가족을 가겠다. 이런 게 일단 그러니까 이거대로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리저너블한 거죠. 일단 이렇게 좀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이 팩트 체크. 자, 썰이 있어요. 땡땡 대학에서 우리 학교 2명은 뽑아. 반대도 있어요. 땡땡 대학은 우리 학교 안 뽑아. 그럼 저는 항상 물어보죠. 왜? 굳이? 땡땡대 입장에서 대체 그 우리 학교 우리 그 고등학교 대체 뭐길래? 저는 이런 걸 명시하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혹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알고 싶은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특히 이제 이 위에 거는, 이게 주로 이제 어쨌든 입시 성과가 좀 좋은 학교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뭐 쿼터가 있는 것처럼, 맡아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뭔가 우리 학교가 잘 안 뽑히면은 될 만한 애들을 안 보냈겠죠. 예를 들어, 뭐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 학교는 한 2점 후반 정도 애들까지 뽑아야지 하고 있는 3점 초반 애들만 보냈거나 이과에다가 그런 경우에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8월쯤 됐을 때 땡땡 학과가 비었어. 내가 쓰면 우리 학교 중에 1등이야. 아무 의미 없죠. 그거 어떻습니까? 땡땡 학번 지원자가 많아.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대 학우 같은 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고대 대적이나 이제 그 잘하는 학교에서 특히.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본인이 대학 그렇다고 해서 과를 바꾸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 순대로 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종이랑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왜 이 두 가지 전부 내신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교과 활동을 비교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하는 거니까. 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 얘기고요.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기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서울대 일반이나 고대 궤적은 내신 0.5까지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2.0 있었고 2.5가 썼어. 근데 생기부가 2.5가 좋아. 그럼 2.5는 되고 2.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그럼 선생님 물어봐야죠. 선생님은 걔 생기부랑 제 생기부 중에 어때요? 그럼 모르죠. 알아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 다음. 자, 우리 학교 4점대도 붙었어. 저희 특히 성대 쓸 때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는데, 그다음에 반대도 있죠. 예전에 우리 학교 2점대도 떨어졌어. 근데 이거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일단 작년과 올해 입시가 비슷한지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그다음에 역시 물어봐야죠. 생기부는 어땠는데요? 이거는 기록이 안 남아 있죠. 그게 어떻게 기록이 돼 있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몇 차 추합인지, 뭐 1단계만 통과한 거, 면접은 어땠는지. 사실 이런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딜레마하고 이제 되게 아이러니인데,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만 갖고 전적으로 믿는 거죠. 다른 건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르쳐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서울대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럼 이제 연고대 인기학과는 논술로 가고, 비인기는 학종으로 써보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대는 뭐 특기자가 아직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C그룹 3점대 추정발, 아까 C그룹으로 이제 제가 뭐 서울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가는 학교 말씀드렸고, A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잘하는 학교죠. 30명 이상 가는 학교. 그럼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요 정도 학생들은 전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울대를 쓰기는 썼는데, 뭐 이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중국어과 학생이 아닐까 싶고, 이걸로 봐서는 이 학생은 보시면 지금 밑에 거 보면 얘 생기부는 아마도 경제로 돼 있겠죠, 그죠? 있는 게 경제로 돼 있을 것 같고, 얘 생기부는 아마도 네, 뭐 국제일 것 같아요. 유대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근데 일단 서울대는 일단 약간 지르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대가
연대 논술이 이렇게 들어오고 화로를 안 썼다는 얘기는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연대는 어쨌든 화로를 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대는 그냥 가고 싶은 과를 제일 이제 써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연대 하스가 들어와 있고, 여기도 하스 들어와 있고, 고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쫙 보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얘는 성대 논술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제 요 그룹에서는 일단 아마 이제 올해까지는 고대가 논술이 없게 갔을 거고, 내년부터 아마 고대도 이제 논술이 하나 좀 들어가겠죠. 자기 가고 싶은 과로 뭐 경제든 정외든 인기학과 쪽으로 그렇게 되는 조합이 나온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근데 연고대는 그렇지만 어쨌든 성대나 서강대 정도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이제 어쨌든 안전망을 약간 깔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중요한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위 그룹, 그러니까 상위학과, 중기학과, 하위학과 좀 나눠놨는데, 이것도 제가 한 두세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이것도 그냥 전 선호도에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대에서 요과들은 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인류를 되게 약간 만만히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 이과 인기학과입니다. 인기학과고 인원도 적어서 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고대는 최근에 뭐 전통적으로는 경영이지만 자전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약간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뭐냐면 행정학과의 위치죠. 연대 행정은 상위로 저희가 봅니다. 인기학과 쪽으로. 근데 고대에서 행정은 인기학과 쪽에 못 들어가요. 왜? 자전에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생기부를 보면 사실은 행정가는 생기부나 고대 자전가는 서울대 자전은 다른 얘기고 고대 자전가는 생기부나 사실은 뭐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는 자전 다음에 행정이 있어서 행정이 좀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연대는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행정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중위권 학과들은 뭐 대략 요 정도 학과들, 뭐 연대, 사복, 영문심리. 이것도 약간 상대적인 건데, 이제 고대는 이제 사복이 없으니까, 되는 거고, 연대는 사회학과가 있으니까, 사회학과 살짝 틀리면 사복,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심리는 좀 예전 같지 않은 감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중위권. 하위권 학과는 이제 뭐 여기 뭐 이거 뭐 들으시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게 어쨌든 암암리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니까, 이런 학과들이 대체로 좀 인기가 좀 적은 과들이다. 이제 올해 지리교육이 좀 폭발하긴 했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이 과들은 어쨌든 내가 중위권 이상 갈 상황이 아니다 내신대로 봤을 때 그럴 때는 얘는 이제 논술로 써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여기는 하이픈학과를 가느니 그냥 성서 쪽은 뭐 여기는 합종을 한번 넣어보든가 아니면 성서로 이제 합종을 깔고 가든가 뭔가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오는. 그래서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의 레인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기 이제 상응하는 비교과 활동이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 그럼 연고대는 일단 정시로 돌려놓고 서성한중은 약간 수시 보험격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일단 제가 가지고 왔어요. D그룹 2점대고요. C그룹 3점 초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나오는 것처럼 이제 확실히 카드가 좀 많이 다르죠. 일단 보이는 게 5, 6번, 4, 5, 6번 카드들이 뭐 중앙대, 경희대까지 내려가요. 네,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 왼쪽 경우에도 논술을 좀 두 개 썼죠. 연대, 성대를 썼고 아마 이제 글리를 쓴 거 보면 최저가 좀 나오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성대 논술이 하나 있고 여기 성대 논술만 썼네. 연대 논술은 안 썼고 그래서 약간 중앙대 논술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논술을 만일에 준비를 하신다면 논술은 카드는 사실은 두 개 이상 가져가시는 게 합리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논술 유형이 당연히 다르지만 뭐 이제 저도 처음 논술학원 강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70%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갈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쓰긴 좀 아깝죠. 그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갈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게 약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특징이 학종을 쓰긴 썼는데 아마 이 친구는 고대하고도 뭐 이제 올해까지 면접이 있으니까 고대하고도 수능 후 면접이고 이 친구는 아마 이제 서강대 정도를 가면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면접이 없으니까 이거 근데 그대로 이제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대랑 고대를 썼는데, 저 경희대를 썼는데 얘네는 다 수능 후 면접이에요. 이 얘기는 수능 보고 여기보다 잘 보면 면접 안 보러 가겠다는 전략이 들어있는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고대는 가는 거고 성대도 붙으면 가겠다는 거고 이렇게 여기 이제 중앙대도 이제 둘 다 면접 있는 전형을 썼잖아요. 중앙대 경희대도 그럼 역시 이 친구도 마지노선은 성균관 정도로 잡아놓고 그보다 아래면 일단 걸쳐놓겠다라는 전략이구나. 뭐 중앙대도 논술 안 보러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1학년도부터 학종 정원이 한 전체적으로 30% 정도 빠졌거든요. 정시 40%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앙대 이상 아니면 생기부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대충 내신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0%가 줄면서 이제는 건대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한중경, 서성한, 중경외시, 뭐 건동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동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동대는 이제 그래도 대충 가는 것 같은데 건대까지는 생기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적합성이 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2021년 이후에는. 자, 다음이 그럼 정시. 정시는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사항이죠. 그럼 정시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자료는 제 자료 아니고 미디어 제 자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 이혜용 소장님 유튜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혜용 소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의대에 가려면 복수탐일, 그다음에 서울대를 가려면 뭐 하나 정도 이가 뜨면 떠도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아래쪽이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면 연고대 성형택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도 내가 정시 이상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논술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나.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급으로 따지는 건 되게 부정확하고요. 그리고 사실 고2 모의고사까지 저희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보다 일단 떨어진다는 전제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신문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문과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럼 뭐 몇 쪽을 맞아야 어디를 가나라고 했을 때 뭐 크게 보면 여기 이제 학과 평균이 있고 이제 어째 서울대 자전이 이제 뭐 거의 최상이죠. 문과에서는 최상인데 이과 애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는 국수단 100분위 합이 293. 그러니까 뭐 이게 100분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건 111 정도가 아니죠. 111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다 112 찍어도 288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거의 이제 전 과목이 다 2.56 정도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정시가 10% 늘어서 물론 이제 상당 그래 좀 예전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뭔가 이런 상위 10개 대학을 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이런 표가 있으니까 한번 내가 지금 만약에 부모를 지킨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상대 스카이 얘기니까 이 밑에는 관심들이 없으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가 저녁에 주로 설명회를 드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 2등급 정도를 다 맞으면 평균 2등급 맞으면 어디 가느냐? 2등급 탑거리면 그랬을 때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대충 요선 정도 나요 사이선 정도, 266 정도. 그러면 뭐저 둘둘둘 나와요. 그러면 뭐꽤 잘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디를 간다? 홍대 자율전공 정도를 주는구나. 그 정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선을 잡을 때 좀 참고해 주시고 수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영 소장 자료였는데 뭐 교과 전형까지 보면 대충 이 정도가 간다. 그러니까 1.7 정도를 맞아야 어쨌든 연대 활동 우수까지 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괜히 보고 있고 그리고 이해영상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고등학교를 분류하는 거에 있어서는 요거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수시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갖는가를 가지고 일단 해당 고등학교에 조금 그레이드를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용이에요. 이거 너무 절대시하시거나 또 저거 틀렸다, 뭐 저거 아닌데 저 우리 학교 갔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망 봤을 때 이제 A그룹 고교에서 근데 가장 잘 가는 학교죠. E그룹 학교까지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대에서 분포를 한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사실은 뭐 어차피 학교 유형 관계없이 가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이제 유동선이 쓴다라고 보시고 그럼 어쨌든 봤을 때 이제 가장 잘 가는 학교 어쨌든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인기학과 정도 가려면 어쨌든 3점 초, 2점대 그 정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냥 생일반고에서 1점 중반 정도 4, 5, 6 정도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원 패턴은 이제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잡아놨던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이 페이스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요거는 학교 그룹별로 나와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어쨌든 잘하는 학생들 하는 거. 여기는 보통 지금 이제 서성에서 끊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신을 지켜야 되고,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생기부 관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낮은 친구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2점대가 넘어가면 연고대 인기학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고대 인기학과를 꼭 수시로 가고 싶다면 이제 논술을 좀 생각해야 하는 학생들 이 두 번째 그룹이 될 것 같고 내려가시면 그다음 그룹은 이제 연고서성 여기는 이제 요쯤 되면 논술로 도전해야 되고 힘들죠 학종으로는 네. 요
5대 정도 이제 최저 맞추는 방향으로 도전해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뭐 교과까지 깔고 가려면 국민대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다음에 3점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는 가장 낮은 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서울 한계치까지도 올 수 있다. 여기부터 이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눈높이를 맞추면 일단 논술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전형들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고, 근데 논술은 뭐 요거는 제가 일단 후반부에 조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보시면 여전히 이제 굉장히 유용한 음, 전형이긴 해요. 아까처럼 이제 일단 내신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서 변동 여지가 없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논술 여지에 도전해 보실 만한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제 자료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의 자료긴 한데, 항상 말씀드린 경쟁률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뒤에 뭐 실제 경쟁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보잖아요. 최초 경쟁률 이걸 보게 되는데, 실제 경쟁률은 뭐 최저를 맞추든 응시율을 보든 굉장히 떨어져서 학종도 요새 기본적으로 8, 9대 10대 1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동국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점점 좀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수능을 잘하는 학생은 좀 불리한 얘기긴 하지만 수능 체제도 약해지고 생기부 반영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논술 실력으로 논술을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반영률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사실 5점대 넘어서 붙는 건 쉽진 않은데 4점대라든지 3점대 학생들이 가장 주력을 경희대에 갈 수 있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이게 특목고가 아닌 이상 3점대에서 경희대를 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전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하대까지도. 근데 오늘 일단 스카이랑 서성한 위주니까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올해는 이제 25년은 고려대 논술 전형이 분명히 이쪽에서 하나의 이슈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일단 저기 국어 영어 선생님 좀 말씀 좀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들어올 때 여기 현장 계신 분들은 이 자료는 제가 카피를 해서 들어오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전반적인 일단 그 설명을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국어와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수업 설명 들은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여기 자료를 제가 띄워드리고, 네, 유저를 맞죠? 요거, 요거만 끼고 하시면 되지. 지요? 다시.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저 국어 홍진아 선생이고요. 예, 예. 저기 김현 소장님하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면접 대비 이렇게 같이 콜라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소장님은 이제 뭐 면접이나 컨설팅 같은 것들을 대비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냥 수능과 면접 질문이 이제 뭐가 달라라고 이제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은 둘 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몸이 편하다라는 점이고요. 예, 수능은 EBS 연계 교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직전에 이제 정부 발표가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021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그러니까 원하는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액에서 남는 성분이 있고 이동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개 용액별로 해서 어, 용액의 몇 퍼센트가 현재 정지상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가 넘어가느냐, 그게 세계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3월 달부터 1등급 이상을 찍었었던 학생들도 그 문제를 푸는데 평균적으로 5분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2등급 정도를 맞춰야 된다. 이런 학생들은 미뤄야 되는 문제죠. 그런 문제를 잡고 있으면 45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뤄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정부 발표 이후 국어에서는 킬러 문항이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지문을 섬세하게 촘촘하게 읽어내서 많은 정보들을 뽑아내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15번 철학 문제였었는데요.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지문 읽으면서 한 번 정도만 넘어가서 해결을 하면 2분 이상은 평균적으로 걸리지를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EBS 연계의 수혜를 학생들이 대폭 누릴 수 있게끔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비문학에서는 전지문, 그리고 문학에서는 세계지문,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문학에서 또 한계지문은 수능 완성해서 출제가 되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EBS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까지도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과학기술 지문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이번 9월 모의고사 때는 음, 무량 저울, 그러니까 아주 적은 무게를, 질량을 측정을 하는 그 저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3점짜리 문제가 지문에서 나왔어요. 예, 물질이 덧붙어서 질량 또는 농도가 올라가면 고유 주파수가 내려가게 되고, 이 고유 주파수의 내려간 정도를 통해서 질량을 잰다. 이게 수능 특강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주제.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그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고 그 부분을 기억을 한 학생들은 예, 따로 독해를 할 필요가 없이, 아, 이거 저울, 주파수 내려가는 걸로 재는 거잖아. 기억을 더듬어서 가장 어렵게 냈었던 고난도 과학 문제 해결이 가능했었습니다. 면접 때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수능 때도 이렇게 EBS 연계. 특히 이번 9월부터, 정부 발표 이후부터 EBS에 대한 의존도이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적중이라는 부분은 저는 단언컨대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 대치동의 많은 강사들이 적중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반짝반짝 빛나다가 그런데 어머님들 그게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 이번에는 평가원이 이상했다. 핑계를 대죠. 평가원의 코드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오히려 평가원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분석합니다. 저 이번 수능은요. 현대소설 조세희 작가 보고 있습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난소공 등장을 하게 됐고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최인훈 보고 있습니다. 예, 교과서에 최인훈 광장 안 들어가는 교과서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 분단 소설을 통해서 내지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추모하는 의미로 돌아가신 작가들 작품들 한 번씩 출제를 하는 패턴들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근거로 2012년도 박완서 작가 돌아가시고 2013년도 수능으로 박완서 남욱이 출제가 됐어요. 물론 어머님들 이런 식의 분석은 분명히 합니다. 중요해 라고 해서 범위를 넓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EBS 촘촘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죠. 이 수능 특강이 EBS 교재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 범위니까 내신 대비는 덤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우리 고대 계열 적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고 그런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배경 지식을 갖춘 학생들은 해독에 머물지 않고 독해로 연결이 됩니다.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깔끔하게 이 지문에서 글 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시험에서 우수한 학생이네 라는 결과로 응답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김현 센터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독의 단계를 거치고 독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능 낯선 지문과 대비가 동일합니다. 글에 있는 정보만으로, 보기에 있는 정보만으로 해결하게끔 지도하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에게 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문을 독해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EBS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님들하고 약속드린 기간이 1월 달, 2월 달이고요. 예, 1월 달하고 2월 달은 어머님, 자, 정부 발표 이후입니다. 6월만 해도 킬러 문항이라는 게 국어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킬러 문항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수학처럼 손도 못 대진 않는데요. 국어의 킬러 문항의 두 가지 조건은 일단 첫 번째, 지문을 촘촘하게 이용을 해야 돼요. 어떤 한 부분에 딱 밑줄 쳐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반 부분에서 어떠한 문장, 중반 부분에서 어떠한 문장, 다만 이런 예외적인 조건까지 신경을 쓰면서 지문을 촘촘하게 이용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 개가 깔끔하게 정답이고 다른 네 개가 깔끔하게 오답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킬러의 자격이 없겠죠. 매력적인 런닝메이트들을 붙이는 겁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한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항상 킬러 문항인데 이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수능도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 발표 이후에 9월 모의고사와 그리고 이번 수능 그리고 어머님 저 좀 칭찬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치동에서 지금 현재 파이널 과정으로 낸 모의고사 2강, 자탕, 생산, hun수 4개 모의고사 사용하거든요. 예, 좀 짧은 거는 파이널 11차에서 끊었고요. 좀 길게 나오는 거는 파이널 20차까지 갔습니다. 조합을 하면 80개 정도 되는데요. 저 3달 동안 못 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어머님 고3 수능 강의를 올해는 대치 메카 학원이란 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하시면 원장님이 받으시던 실장님이 전화하시던 어머님들께서 믿으실 수 있을 만한 말씀을 하실 거다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 선생 불성실해요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9월 수능 그리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 80개들 중에서요. 어머님 일단 이 중에서 제가 6개를 선별을 했어요. 선별의 기준은 어머님들 9월하고 수능은 평가가 목적입니다. 능력을 줘야 되거든요. 서울대 갈 학생들, 연고대 갈 학생들, 한양대, 성균관대 갈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2점에서 3점씩 차이를 줘야 되잖아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4대 모의고사는 판매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학원비를 내고 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일단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치동 모의고사들 중에서요. 10개 정도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그중에서 2개 정도가 아이들에게 풀릴 만하더라고요.
국어 출제자로서 저도 모의고사를 내다 보면 계속 등급 컷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요.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대치동은 일단 어려워야지 잘 받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만드는데 사실 어머님들 제가 이미 많은 지식이 없는 관계로 비문학은 깊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수능 비문학은. 지식의 깊이가 없는 관계로 물리 문제 같은 것들을 추론 문제를 낼 자신은 없어요. 경제 문제도 추론 문제 내면 경제 사탐 선생님한테 글들 이용하니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거 경제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라고 항상 확인받으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점수를 낮게 만드는 등급컷을 낮게 만드는 모의고사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중요하지 않은 데서 문제예요. 학생들이 스킵하는 그리고 설령 중요하면 평가원은 중요하면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인데 놓쳤어요. 또 얘기해 줄 거예요. 또 얘기해 줄 겁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지우면. 반복되는 부분들을 지워서 중요한데 한 번만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결국 즉 한 다음에 이것이 마치 강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보이면서요. 위에다 조건을 달죠. 예를 들어서 법지문입니다. 법의 효력이 있다. 결국 이런 학생들 여기에 쓱 치고 그러기 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약 기간 전이었어. 문제는 계약 기간 후로 바꾸죠. 효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만 위의 사례는 또 예외를 주죠.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정보들을 입히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를 내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현혹시키고 이렇게 하면 추론의 과정 없이 학생들이 틀리게 됩니다. 8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 제한이 있으니.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요? 수능은 평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를 목적으로 하면 국어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글을 읽고 중요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 이것을 판단하고 선별하는 능력, 매우 중요한 국어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올해 지금 대치동에 존재하는 한 80여 개 정도의 모의고사들 중에서 현재 지금 9월이랑 가까웠던 것은 제가 6개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 비문학 지문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9월과 수능, 그리고 올해 파이널 모의고사 중에서 우수 모의고사 6개, 비문학 지문들과 그리고 계열 적합. 센터장님께서는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저는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정보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예. 우리 김현 선생님, 네. 뭐 파일 어디 어떻게 기죠? 음, 암호가 걸려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영어를 가르치는 임재상 강사고요. 어? 인포를 받으셨구나. 선생님, 요거 말고 제가 PPT 용으로 따로 보내드린, 둘 다 PDF,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 잠깐만. 지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강사 임재상이고요. 요게 이제 일단 타이틀은 외고 국제반 뭐 겨울 교육강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외고 국제고반이 아니시더라도 아무튼 요쪽 계열에 지원할 뭐 일반고들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니까 일단은 그런 같다 생각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수능반, 그다음에 이데아에서 상상고반. 좀 됐습니다. 제가 뭐 대원아 한영외고 내신하고 다 쳤었는데 5년 전인가요? 무튼 그런 인연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별거 없습니다. 외고 자사고 및 기타 등등 이 친구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제가 일단 두 개로 말씀드리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수능 최저랑 대학별 고사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김현 소장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1등급이 무조건 강제가 돼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 고3, 3모, 6모, 9모 영어 1등급 비율인데요. 요 구모 끝나고 제가 여덟 번 8회 클리닉으로 외고 애들, 국제고 애들 개별 클리닉 수요가 10건.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히 10건이 팔이 들어왔어요. 혹시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연대 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나름 뭐 외고생들이니까 영어 자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만만하게 시작을 했다가 3모 때 처음에 얻어 터집니다. 1등급 90점이 1.9%면 진짜 어렵다는 느낌이거든요, 체감이. 6모 때는 나름 7%라, 할만하네 했다가 9모 때 이제 4%로 확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엄마랑 애기랑 거의 울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올해는 연대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영어가 이제 2등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고대가 아직 1등급을 강제를 하고 있어서 연대를 가신다면은 뭐 일단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연대가 아니라 고대 등 1등급을 강제로 하는 수능 최저가 필요하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외고생들 또는 국제고생들이라서 다른 뭐 영어를 잘할 거예요. 뭐 그 친구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영어 잘한다. 뭐야 국제중 나오고 뭐 영어 유치원 다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의미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센텐스가 있고 하나는 이제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센텐스는 이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해요. 발음도 좋고요. conversation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걸 패러그래프로 확장을 시켜서 이거를 논리로 풀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외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플루언시의 의미가 많이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내가 외고를 나왔다, 뭐 지금 외고를 다니고 있다.
국제고를 나왔다. 뭐 내가 백그라운드가 어떻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애들이 많이 틀리는 킬러가 보통 밑줄의 의미 21번, 빈칸, 순서, 삽입 요건데 요거를 싹 틀리면은 2등급, 3등급 사이가 나옵니다. 이걸 싹 틀리면은 2등급, 3등급 사이가 나와서 요거를 좀 대비를 많이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써놨지만 단순 번역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능 프로 중에 아직 예능 프로 보실 시간은 있으실 거예요. 아직 고3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전현무 나오는 그뭐 문제성 남자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타일러 나오고 프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수능 문제를 가지고 딱 풀러 그러니까 전현무는 문제를 맞춥니다. 근데 타일러 아저씨는 틀립니다. 타일러 아저씨가 미국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출신에 공부 잘하고 시카고대 나오고 공부 잘하는데 영어도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전현무는 맞추는데 미국 아저씨는 틀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 잘해요. 타일러 아저씨 말 잘하고 하는데 이 수능이라는 논리 메커니즘 그리고 전현무 아저씨가 우리나라 탑 이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선수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애기가 뭐 영어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해서 국어 비문학이나 영어 비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때 막 급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괜히 돈 비싸게.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글쎄요. 너무 제 입장에서 너무 아깝다. 물론 저는 좋아요. 저는 좋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좀 아깝다.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급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들은 딱 8번 클리닉 받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바로바로 알아채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이건 되니까. 단순 번역은 잘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구조로 끌어내는 것만 조금 모자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걸로 착 해서 이제 이번 주가 수능이니까 결과 보면 알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대학별고사. 그 대학별고사는요, 그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연대 유디랑 하스를 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이그샘플로 활용을 합니다. 보통 이 연대 유디 하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파라그래프 1, 2 두 개를 보통 주고요. 파라그래프 1, 2 각각의 길이는 수능 지문, 킬러 지문이랑 되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수능 이 지문 중에서 보통 어렵다 하는 소재는 두 개입니다. 뭐 과학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애들이 철학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하나는 사회학 지문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두 개를 어려워해요. 근데 그 두 개를 가지고 연대 유대랑 연대 학교에서는 제시문으로 갖고 옵니다. 그 제시문을 가지고 제시문을 먼저 해독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번역으로만 그동안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번역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 이걸 요구하는 바는 번역하라가 아니거든요. 이걸 쓴 사람의 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처음에 정리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인데 애들은 번역하다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결국 논리 구조를 짜냐가 핵심인데 이게 안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수능 킬러도 나올 리가 없고요. 당연히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막판에 이제 요거를 해요. 요거를 하시는데 저한테 가장 그 토로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일단 그 논지를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퀘스천을 푸는 게 이 김현 선생 이게 핵심인데 퀘스천을 풀기 전에 이거 정리하다가 시간 다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이 재심은 해독을 위해서는 도식을 빨리빨리 이 논리 구조를 익히는 연습을 빨리빨리 해서 수능도 해결하시고 요 심화 구술 해결하기 전에 심화 구술 푸는 요 Q&A 들어가기 전에 재심문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입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출제하는 퀘스천을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퀘스천을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앤서가 도출이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이거 파악하고 이거 돈 쓰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원서 내고 그 응시료 비싸잖아요. 응시료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것 따로 공부하냐, 이것 따로 공부하냐. 우리 내신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동안. 그것들을 따로따로 해서 휘발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분명히 공통 장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논리구조. 논리구조.
그걸 모로말로 제가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번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정리하도록 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올해 9월 달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요 33, 혹시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가시거나 올해 이제 2학년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애기들이. 실력을 정확하게 가늠을 하고 싶으시면 올해 고3 저 문제 중에서 요 33번하고 요 21번 다시 한번 33번하고 올해 9월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 33번하고 21번 요 두 개를 한번 애기들한테 풀려보세요. 풀려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답이 틀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대부분의 뭐 외고생들 뭐 다 포함해서 뭐 의대 지방생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대충 알 것 같은데 틀렸네. 보통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어머니를 조금 더 많이 오셨으면 요거 푸는 법 한번 재밌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시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해볼까요? 그러면 해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셨으니까 졸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 연대 지문을 보건 수능 지문을 보건 항상 시작은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있다 그래서 빈칸의 앞뒤를 보는 거는 저수능 시대예요. 저수능 시대. 그러니까 내용이 쉬울 때는 그걸 보통 꼼수라 그러는데요. 요즘은 그런 꼼수의 시대가 아니라 전공법의 시대라고 보시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고 첫 문장의 진술의 형태가 이게 좀 어려워지나요? 진술의 형태가 잠정적이냐 아니면 단정적이냐를 먼저 제가 구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잠정적이라고 하면 하더라라는 게 서술어일 때입니다. 이것처럼 보인다. 저것처럼 보인다. 누구에 따르면 이렇다더라. 이런 것. 근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단정적 진술이고 구별하는 이유는 첫 문장이 잠정적으로 시작이 되면 글의 중반에 논리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첫 문장에 그런 카더라가 아니야. 그러면 역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을 딱 잡으려면 중간에 무슨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같은 다 같은 말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을 그냥 고르면 됩니다. 아주 쉽죠.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거를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해석하다가 느낌이 오면은 어쩌다가 찍었는데 맞추고 느낌이 안 오면 어쩌다가 찍었는데 답이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an invention 하면은 발명이지 않습니까? 발명인데요.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그 시대보다 훨씬 더 ahead 하면은 앞선 이런 얘기니까 너무 앞서서 발견한 게 뭐가 있나 보죠. 너무 시대를 앞지르는 발명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발명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런 발명은 is worthless. worthless는 가치가 없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첫 문장을 정리하면 너무 앞서면 플러스입니까? 너무 앞서면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그거만 딱 정리해 놓고 요게 잠정인지 단정인지를 따지면 돼요. 어머니들 보세요. 요거 카더라예요. 요거 카더라 아니에요. 요거 누구에 따르면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 없습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이건 단정이고요. 그럼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글은 중간에 뭐가 나오든지 모르겠지만 이 글은 뭐 하면 뭐 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될 거냐면 앞서면 마이너스구나가 주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야 좋은 거지. 너무 앞서면은 안 돼. 이런 얘기가 핵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전 옆에다가 정리를 하게끔 시킵니다. 이걸. 짧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스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ideally 이게 정말 이상적으로 보면 innovation이 이제 혁신 아닙니까? 혁신이 있는데 혁신은 오픈업은 딱 열어주는 거죠. 뭔가를 딱 열어주는 거죠. 뭘 딱 열어주냐면 only the next step 바로 옆에 있는 단계를 열어주는 게 혁신이래요. 어때요? 여러분 요거 두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하고 같은 말일 것 같으세요? 다른 말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같은 말이 돼야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를 탁 열어준다는 것은 너무 뭐 하지 말자. 너무 앞서지 말자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Overly futuristic. futuristic 하면은 너무 미래적인 건데, overly가 붙었으니까 근처인 미래겠어요? 너무 멀리 있는 미래겠어요?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럼 파단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너무 멀리 있는 미래는 읽어보나마나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어린이도 수능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수학만 현우진한테 배우시면 돼요. 단순하죠? 예, 그 얘기를 쭉, 그럼 이 얘기를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친구분이 무슨 말이지라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면 핵심 꼭지는 초반부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연이건 예시건 대조건 이런 거기 때문에 초반부에서 어버버버 하다가 뒤에서 풀어야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시면 끝입니다. 답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저희는 주제를 다 잡아놨죠. 멀리 가면 마이너스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무슨 그레고리 멘델이라는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이게 멘델의 완두콩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멘델 아저씨도 이게 예시일 텐데 이 예시의 핵심은 역시 뭐라고요? 너무 뭐 하면 마이너스? 멀리 있으면 마이너스. 바로 앞에 있으면 땡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빈칸을 한번 우리가 주관식으로 예측을 해보시는 거죠. 가볼게요. 이 부분에 보면 멘델 아저씨가 처음에는 너무 앞선 발명을 해서 ignore, 개무시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쭉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decades later, 수십 년 뒤에 과학자들은 the urgent question that Mendel's discovery could answer. 시간이 지나니까 멘델의 발견이 답할 수 있는 그 퀘스천에 대해서 이제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난 거죠. Now,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his insight는 누구의 인사이트겠습니까? 처음에 부시를 받은 멘델의 인사이트겠죠? 그 멘델의 인사이트가 뿅! 빈칸이 됐더라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빈칸이 뭐가 될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어머님들이 주관식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이제는 멘델의 이 인사이트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플러스겠죠. 그렇죠. 그게 다예요. 플러스구나. 아까 플러스는 먼 게 아니고 바로 옆에 것만 열어주는 거. 바로 넥스 스텝만 열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오면 돼요. 그래서 선지가 1, 2, 3, 4, 5 이렇게 나왔는데 10분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선지를 보시고요. 어, 이게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거를 쭉 건드려 줄 거야. 이제는 환호를 받을 거야. 뭐 그런 얘기거든요. 혹시 답이 보이시나요? 창피하지 마시고요. 혹시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들려주세요. 엄마도 할 수 있어. 야, 엄마도 이거 올해 킬러를 풀었는데 네가 못하냐? 먼 게 아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로 다음 거를 쭉 열어주는 거야. 혹은 이제 인기를 이제 얻었어. 뭐 이런 거 플러스가 됐어. 뭐가 보이세요? 맞춰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5번이 오답률 1등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혹시 제가 어머님 그 풀이 과정이랑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대중들의 어셉턴스니까, 와, 인기 이제 얻었네. 플러스 아닙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애들이 5번을 엄청나게 찍었던 그런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이게 평가를 좀 장난을 친 게 뭐냐면, 이게 regain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egain은 다시 얻다기 때문에, 다시 얻다면 원래 있었는데 뺏겼다가 되찾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너무 멀리 있는 걸 했을 때 인기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시간을 너무 앞서서 하면 원래는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리게인 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뭐로 바꾸면 5번도 정답이 될 수 있어. 그냥 개인하면 되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5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 2, 3, 4 중에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4번 보실까요? 4번은 뭐예요? 이게 one step away 하면,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멀리 있는 게 마이너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까이 있어서 플러스.
즉 플러스를 거르거나 거리가 가까이 있어서를 고르면 되는데 애들이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좋은 느낌이면 될 것 같아 하다가 그냥 좋은 느낌 골라가지고 작살난 그런 케이스가 이런 문제입니다. 별게 아니잖아요. 논리 구조만 잘 짜면 이거를 틀릴 이유가 없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뭐 외고 필요 없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이제 얼마나 재밌어요. 뭐 어휘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이거는 내신 때만 하는 거고요. 수능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21번은 잘 안 할 거예요. 21번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똑똑해요. 이거 뭐 유형만 빈칸이거나 뭐 밑줄이거나 순서 삽입으로 바뀔 뿐이지 독해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무튼 그렇고요. 그 제가 오늘 연대 UD 그거는 지금 보여드리면은 까무라치실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팁을 드리면 2020학년도 연대 UD 기출 한번 꼭 보셔요. 연대 20년도. 그게 진짜 그 연대 20년도 기출을 보시면 요게 수능 지문이잖아요. 수능 지문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대원의 고의들이 완전 작살났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짧은데도 불구하고 논지 파악에서 어버버버 거렸다는 게 이게 독해 방식을 번역으로만 그동안 애들이 많이 신경을 썼더니 구조를 못 잡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이고 뭐 연대고 뭐 특기자고 뭐고 당연히 고생을 하죠. 그죠? 우리 애들 얼마나 고생입니까? 가서 중간에 뭐 수행평가 얼마나 많아요. 대상 고진 나고 막 그러던데. 그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보통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왼쪽에 있는 게 텍스트면 오른쪽에 이렇게 구조를 짜는 거를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내신할 때, 내신할 때. 근데 저는 내신 강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제가 뭐 대원 한양 애들 할 때 이렇게 해줬지만 이거를 수능할 때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디에다가도 써먹으실 수 있다는 데고 이걸요 수능뿐만 아니고 특기자 할 때도 쓰시면 돼요. 그냥 다 똑같아요. 독해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국어 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일단 제 핵심은 도식 정리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수업 교재는 무조건 고3거 해야 됩니다. 그 고1, 고2 거 물론 이제 외고 애들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무조건 고3거 하셔야 되고요. 고3 거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레벨 1과 레벨 2로 보통 나뉘거든요. 레벨 1은 우리 애들 수준이면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레벨 2에 킬러로 가야 되는데 킬러 위주의 지문 중에서 제가 아까 애들이 틀리는 게 보통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소재 중에서 철학과 사회학입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과학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철학하고 사회학 이거 두 개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놨고 이제 오답 노트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건 이제 외대부고 상상고 제가 지금 상상고 하지만 외대부고 상상고 대연외고 이 친구들이 공부 잘해요. 그래서 잘하는데 놀란 건 고3 애들인데 뭘 잘 안 한다? 오답 노트를 안 해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합니다.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재수생들은 다 합니다, 오답 노트를.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한번 떨어져 보니까 이걸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굳이 떨어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재수가 필수라고 하지만 그거는 걔네 생각이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용납 못합니다. 오답 노트를 지금부터 습관, 이제 고3 올라가시는 친구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고2 올라가는 분들도 이제 부릉부릉 시동을 거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답, 뭐 이게 별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현쌤하고 연대를 배웠다. 근데 뭐 틀렸다. 그러면 문제를 오려가지고 스프링 노트에다가 붙인 다음에 틀린 원인 쓰고 해결책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게 하는 거. 이게 오답 노트예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거를 쭉 정리하고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이게 수능 보기 지금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번 주 주말이었죠. 이번 주 돌아오는 전 주말이었는데 그 주말 때까지만 문제를 풀고요. 그 주말과 요번 이제 수능 당일 요때는 오답 노트만 쫙 오는 겁니다. 그게 공부의 패턴이에요. 이때 막판에 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면 이게 와리가리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현역 애들이나 지금 문제를 풀고 막 엄마가 막 문제를 사다 이만큼 주거든요. 다 풀어요.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재수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유가 있거든요. 오케이. 전주까지 다 끝내고 그 주는 오답 노트만 착착 보면서 내가 틀린 걸 복기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게 맞는 방법이죠, 사실.
그래서 그걸 습관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복화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고1, 뭐 예비 고1 어머님들이면 이거랑 제가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실 거니까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배당 순대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냥 셀프 저랑 하는 시간 외에도 셀프로 1시간 정해서 하루 정해서 스스로 독해 과제 풀고 사진 찍어서 보통 저는 한 주에 20문제씩 풀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가 코멘트. 그러니까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니까요. 핵심은 오답 노트와 도식입니다. 핵심은 오답 노트와 도식이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오늘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세 컬인데요. 8강까지 제가 이렇게 고난도 철학, 사회학, 경제, 경영 뭐 이거는 그냥 애들이 철학, 사회학만 하루 종일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경영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 중간중간에 껴놨습니다. 철학, 뭐 공학도 가끔씩 철학, 그러니까 무조건 철학, 사회학 중심으로 이 수능 킬러 문제와 함께 연계를 시켜서 교재를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우리 저 김현 쌤 뭐 이렇게 문의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받아서 이렇게 개별 연락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로그램 마지막 이벤트 포인트 그리고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네, 채팅창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파일은 아마 이제 줌에 계신 분들은 드렸고요.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그 자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프로그램 안내만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 설명 후에 같이 드리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질문을 일단 설명에 마친 후에 뭐 인원이 많이 계시진 않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다시 떠야 되구나. 그러면 네, 한번 이거 좀 키워볼게요. 줌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파일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제가 이거를 조금 공유를 하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음, 일단 제 프로그램이 조금 여기 몇 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농구들 패키지라고 해서 조금 써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주로 연구소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그 두 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연고대를 학종으로 좀 불확실하다. 예전에 연고대를 카드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고대 논술을 좀 병행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계속 해도 될지를 안 될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험으로는 보통 4번에서 8번 정도 이제 수업을 좀 해보면, 아, 이 학생이 연고대까지 갈 수 있겠다. 아니다. 서성 정도에서 만족해야겠다. 이렇게 판단 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내가 연고대를 학종과 논술로 좀 같이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이제 연구소 패키지반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토요일에는 대치유더스에서 있고, 화요일은 요거 지금 여기 메디스카이랩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일단 논술이 좀 병행되는 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임재장 선생님하고 강진아 선생님 들어오셨었는데, 저희가 요거는 올해 좀 새로 시도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일단 연대 유디하스 혹은 ISE 이과학선생 같은 경우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제가 생기부 설계 3번 1학기,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어쨌든 영어를 확보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콜라보해서 연대 집중반, 연대 국제반을 좀 가려고 하고요. 타임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역시 고대 개적.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우도 최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국어 1등급과 어쨌든 학종을 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생기부, 면접, 수능을 같이 가는 반에서 연대 국제반, 고대 학종이 될 때 뭐 개적이 아무래도 좀 개적하고 학우가 위주겠죠. 그 반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예방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좀 시간표가 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서울대 생기부랑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랑 면접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기부와 면접을 같이 좀 준비하고 싶다 하고 하는 친구들 좀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고위농구술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선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반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좀 넘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으로 그다음에 일단 이 사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이제 자세한 시간표나 일정들은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공지가 되긴 했었는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좀 소위 말하는 컨설팅을 좀 와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 정도에는 생기부 기재되는 거,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컨설팅이라 그래서 지금 이 생기부와 내신으로 어디쯤 가야 되나,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논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종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일단 좀 1대1로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일단 아마 제 자료에는 연락처 공유가 되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 채팅창 띄우면 네 1037573710으로 좀 문의 주시고 이제 아무래도 학원 전화 주시면 또 한번 통해서 와야 되는 거니까 저랑 바로 연락하실 분들은 네 있는 것처럼 뜨긴 했는데 어쨌든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약속 잡아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자료를 못 받으셨거나 뭔가 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특별히 질문들이 없으시면 일단 오후에 저희 예비고3 맞춤형 플랜 B에 관련된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저희 또 수능 위주로 하는 설명회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도 한번 찾아보셔서 정시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들은 없으셔서 일단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